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들의 가면 뒤의 절망을, 웃음 속에 숨은 분노를,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 속의 조작을. 하지만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돌아선다. 당신을 이상하다고 한다. 부정적이라고 한다. 결국 당신은 입을 닫는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자신을 잃어간다. 이것이 당신의 현실이라면 들어라. 계속 침묵한다면 무엇을 잃게 될까? 당신의 진정성을, 당신의 직관을, 결국에는 당신 자신을. 반대로 계속 말한다면 더 깊은 고립을, 더 큰 오해를, 끝없는 외로움을. 이것이 딜레마다. 보는 사람들의 저주, 깨어있는 자들의 고통.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다. 당신의 명료함은 저주가 아니다.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 다음 몇 분 안에 이 고통스러운 선물을 지혜로 바꾸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주겠다. 더 이상 숨지도 말고 거부당하지도 않으면서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을 시작하자. 번호 1. 숨겨진 것을 인식하는 능력.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 순간을 기억해보라. 누군가가 잘 지내고 있어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의 목소리 떨림을 들었다. 그들의 웃음 뒤에 숨은 절망을, 완벽해 보이는 부부의 대화에서 차가운 분노를, 성공한 친구의 자랑스러운 말 속에 깊이 묻힌 공허함을. 다른 사람들은 표면을 본다. 당신은 그 아래를 본다. 이것이 축복일까 저주일까? 처음에는 축복처럼 느껴진다. 당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진실을 포착하는 능력, 감정의 미묘한 층위들을 읽어내는 재능, 말하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직감. 하지만 곧 깨닫게 된다. 이 선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사무실에서 동료가 승진 소식을 발표한다. 모두가 박수를 친다. 축하한다. 하지만 당신은 본다. 그의 어깨에 올라앉은 불안을,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실패할 것에 대한 공포를. 다른 사람들은 그저 성공 스토리만 본다. 당신은 그 뒤에 모든 짐을 본다. 친구가 새로운 관계에 대해 말한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완벽한 남자인지. 하지만 당신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그녀의 강박적인 웃음, 확신을 구하려는 간절함,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숨은 절망적인 의존. 다른 사람들은 로맨스만 본다. 당신은 그 밑바닥의 공허함을 본다. 가족 모임에서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인다.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따뜻한 대화들. 하지만 당신의 감각은 다른 것을 포착한다. 형제들 사이의 오래된 질투, 부모와 자녀 간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조작과 통제. 다른 사람들은 화목한 가정만 본다. 당신은 그 안의 모든 균열을 본다. 왜 당신만 이것을 보는가? 당신의 신경계는 다르게 조율되어 있다. 감정의 진동을 더 섬세하게 감지한다. 에너지의 불일치를 더 예리하게 포착한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신호들을 당신은 선명하게 받는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세상은 이런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사회는 거대한 연극 무대다. 모든 사람이 역할을 연기한다. 행복한 배우자, 성공한 직장인, 만족스러운 부모, 충실한 친구. 이 모든 역할들은 집단적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은 이 연극의 대본을 읽지 않는다. 배우들의 진짜 얼굴을 본다. 가면 뒤의 진실을. 이것이 당신을 위험한 존재로 만든다. 생일 파티에서 모두가 즐거워한다. 하지만 당신은 본다. 주인공의 강요된 미소를,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공포를,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를. 당신이 이것을 언급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불편함을 만든다. 사람들은 느낀다. 당신이 뭔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회사 회식에서 모두가 팀워크를 찬양한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진짜 권력 구조를, 숨겨진 갈등들을, 표면적인 화합 뒤의 정치적 계산들을. 당신은 말하지 않지만 당신의 침묵조차 위협적이다. 친구들의 모임에서 누군가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는다. 모두가 감탄한다. 부러워한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것을 본다. 그 성공 뒤의 희생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성취로 가려진 공허함을. 당신의 조용한 관찰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당신은 거울이다. 그들이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이것이 당신이 종종 초대받지 못하는 이유다. 사람들이 당신과의 대화를 피하는 이유다.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편안한 환상을 흔들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회적 게임의 규칙을 어긴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의 거짓말에 동의한다. 서로의 역할극을 지지해준다. 불편한 진실은 무시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 암묵적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결혼식에서 모두가 신랑 신부의 행복을 축하한다. 하지만 당신은 본다. 신부의 마지막 순간 의심을, 신랑의 숨겨진 불안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타협과 정착. 당신은 축복해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다. 이 관계가 어떤 도전들을 마주하게 될지. 장례식에서 모두가 고인을 추모한다. 아름다운 기억들을 나눈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가족들 사이의 진짜 감정들을, 죄책감과 후회와 해결되지 않은 분노들을. 슬픔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복잡한 감정들의 얽힘을. 당신의 인식은 정확하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다. 사람들은 당신을 피한다. 당신이 그들의 비밀을 폭로할까 봐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자기 기만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당신 앞에서는 거짓말이 힘을 잃는다. 가면이 무거워진다. 연기가 어색해진다. 이것이 예민한 인식의 첫 번째 대가다. 고립.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번호이, 깊은 인식의 결과. 고립은 서서히 찾아온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한다. 사람들이 당신과의 대화를 조금씩 짧게 만든다. 깊은 주제를 피한다. 표면적인 말들로 채운다. 날씨, 업무, 안전한 주제들. 당신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변했다는 것을 느낀다.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초대받지 않는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당신 없이 만난다. 당신의 부재를 편안해한다. 왜일까?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당신이 비밀을 폭로해서도 아니다. 문제는 더 미묘하다. 당신의 존재가 만드는 에너지 자체가 다르다. 사라를 떠올려보라. 32살의 마케팅 매니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었다. 방에 들어서면 그 공간의 감정 상태를 즉시 알 수 있었다. 누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사라를 좋아했다. 그녀는 완벽한 친구였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를 제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사라를 피하기 시작했다. 왜였을까? 사라는 너무 정확했다. 너무 깊이 봤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가 완전히 익히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숨기고 싶은 것들까지 드러나는 느낌을 받았다. 사라와 함께 있으면 가면을 쓸 수 없었다. 연기할 수 없었다.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해야 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사라는 혼란스러워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다. 모든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멀어지는 걸까? 그녀는 더 열심히 노력했다. 더 친절하게 대했다. 더 이해심 있게 굴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사람들은 계속 거리를 뒀다. 결국 사라는 자신이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자신이 뭔가 잘못된 존재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깊은 인식의 두 번째 대가다. 자기의심. 하지만 진짜 고통은 여기서 시작된다. 당신이 보는 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직장에서 동료가 자신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한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며 지지한다. 하지만 당신은 본다. 이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결함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들을. 당신은 딜레마에 빠진다. 말한다면 당신은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의 꿈을 짓밟는 냉정한 인간이 된다. 침묵한다면 당신은 거짓된 지지에 동참하게 된다. 진실을 알면서도 속이는 공범이 된다. 내면의 무결성을 배신하게 된다. 어떤 선택을 해도 당신은 상처받는다. 가족 모임에서 사촌이 새로운 남자친구를 소개한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관계를 축하한다. 하지만 당신은 본다. 그 남자의 조종적인 행동 패턴을, 사촌의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내리는 미묘한 방식들을. 당신은 또 딜레마에 빠진다. 경고한다면 당신은 가족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 사촌의 선택을 믿지 않는 오만한 인간이 된다. 침묵한다면 사촌이 더 깊은 상처를 받을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범이 된다.
이 딜레마는 매일 반복된다. 크고 작은 순간들에서. 친구가 자신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말한다. 당신은 그것이 현실성 없는 환상임을 안다. 말할 것인가, 말지 않을 것인가. 동료가 자신의 육아 방식을 자랑한다. 당신은 그 방식이 아이에게 주는 압박을 본다. 말할 것인가, 말지 않을 것인가. 부모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낙관적으로 말한다. 당신은 그들이 심각성을 부인하고 있음을 안다. 말할 것인가, 말지 않을 것인가. 각각의 순간에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도 대가를 치른다. 말하면 관계가 손상된다. 침묵하면 내면이 분열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점점 더 고립된다.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외적 고립은 명확하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한다.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한다. 하지만 내적 고립이 더 고통스럽다. 당신은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된다. 내가 본 것이 정말 진실일까? 아니면 내가 지나치게 예민한 걸까? 내가 문제인 건 아닐까? 당신은 다른 현실에 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모든 사람이 보는 세상과 당신이 보는 세상이 다르다. 때로는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된다. 때로는 세상 전체를 의심하게 된다. 이것이 명료한 인식이 가져오는 진짜 고통이다. 진실을 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진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 당신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소통이 어려워진다. 연결이 끊어진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번호 3. 명료함에 대한 적대감. 진실은 환영받지 않는다. 특히 불편한 진실은. 당신이 경험하는 적대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당신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이것은 시스템적인 반응이다. 집단적 방어 기제다.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한다. 안정성을 추구한다.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그리고 당신의 명료한 인식은 이 균형을 위협한다. 회사를 떠올려보라. 모든 조직에는 공식적인 구조와 비공식적인 구조가 있다. 공식적으로는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인맥, 아부, 침묵의 거래들이 진짜 권력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현실을 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면 자신들의 성취가 순수하지 않음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은 이 숨겨진 구조를 선명하게 본다. 누가 진짜 권력을 가졌는지, 어떤 거래들이 뒤에서 이뤄지는지, 누가 희생양이 되는지. 당신이 이것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관찰은 느껴진다. 당신의 침묵조차 위협적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질문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게임이 정말 필요한가? 우리가 유지하려는 이 환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불편하다. 기존 질서를 흔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모를 인식하게 만든다. 그래서 시스템은 당신을 제거하려 한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첫 번째 전략은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저 사람은 너무 예민해. 과민 반응이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당신의 인식 자체를 병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당신이 비정상이라고 암시한다. 두 번째 전략은 당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이다. 항상 나쁜 것만 봐.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왜 그렇게 비관적이야? 당신이 보는 진실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불편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당신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된다. 세 번째 전략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한다. 내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제외한다. 당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 모든 전략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다. 당신의 관찰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본 것이 틀렸는지 맞는지가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집단적 환상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가족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가족에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가족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분노, 해결되지 않은 상처, 세대 간 트라우마, 권력 투쟁들이 존재한다. 가족 구성원들은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것들은 보지 말자, 언급하지 말자, 화목한 척하자.
그런데 당신은 이 가족의 진짜 역동을 본다. 누가 희생양인지, 누가 골든차일드인지, 어떤 감정들이 억압되어 있는지. 가족은 당신을 문제아로 만든다. 당신이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라고 한다. 당신의 관찰을 가족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한다. 친구 관계에서도 동일하다. 친구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 있다. 서로의 환상을 지켜주자. 불편한 진실은 피하자. 각자의 자기 기만에 동참하자. 하지만 당신은 이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당신의 눈은 계속 진실을 본다. 당신의 존재는 계속 질문을 만든다. 결국 친구들은 당신을 멀리한다. 당신이 나쁜 친구여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안한 자기 기만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명료한 인식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의 본질이다. 당신은 거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울을 깨트리려 한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관찰력을 무효화시키려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 적대감은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정확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진실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공격받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적대감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오해받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고립은 여전히 외롭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이제 안다.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인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문제는 진실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한계다. 그리고 이 인식에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번호사, 과도한 공감으로 인한 정체성 상실. 감정이 밀려온다. 끝없이, 모든 방향에서. 당신의 것인지 다른 사람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미 피곤하다. 밤새 꿈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받는 동료의 불안, 우울한 친구의 절망, 화난 가족의 분노. 당신의 신경계는 24시간 열려 있다. 감정적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한다.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우울함이 당신의 가슴을 누른다. 카페에서 들리는 다툼 소리가 당신의 심박수를 올린다. 길에서 스쳐가는 사람들의 불안이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만든다. 처음에는 이것이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남을 이해하는 특별한 재능이라고. 하지만 점점 깨닫는다. 이것은 공감이 아니다. 이것은 감정적 침입이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다. 직장에서 상사가 화를 낸다. 당신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분노를 고스란히 느낀다. 마치 당신이 잘못한 것처럼, 마치 당신에게 화를 낸 것처럼. 집에 돌아가서도 그 분노가 남아있다. 당신의 분노인지 상사의 분노인지 모르겠다. 경계가 사라졌다. 친구가 전화로 자신의 연애 문제를 털어놓는다. 당신은 그녀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그 고통이 당신의 것이 된다. 당신이 이별한 것처럼 느껴진다. 가족과 만났을 때 아버지의 숨겨진 외로움을 감지한다. 은퇴 후 정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흡수한다. 집에 돌아가서 당신이 늙고 외로워진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공감이 아니다. 이것은 감정적 기생이다. 하지만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당신 자신의 감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슬픔은 누구의 것인가? 이 불안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 화는 내 화인가? 다른 사람의 화인가? 당신은 감정의 미로에서 길을 잃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당신의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모든 선택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개입한다. 새로운 직장 제안을 받았다. 좋은 조건이다. 하지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현재 동료들의 실망감이 느껴진다. 새로운 직장 사람들의 기대감도 느껴진다. 가족들의 걱정도, 친구들의 부러움도. 당신의 진짜 감정은 어디 있는가? 당신은 이 일을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휩쓸리고 있는 것인가? 연애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와 만날 때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의 감정이 당신에게 전해져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들의 외로움을 당신이 치유해야 할 것으로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친구 관계에서도 경계가 사라진다. 친구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된다. 그들의 위기가 당신의 위기가 된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대신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홀로 있을 때조차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집에 혼자 있어도 마음이 조용하지 않다. 하루 종일 흡수한 감정들이 계속 당신 안에서 울린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섞여서 여러 방송이 동시에 들리는 것처럼 당신은 자신의 고유한 주파수를 잃었다. 밤에 잠들기 전 당신은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내 감정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지만 답이 들리지 않는다. 너무 많은 소음이 있다. 너무 많은 다른 목소리들이 있다. 때로는 무서워진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으로만 채워진 빈 껍데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당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너는 정말 이해심이 많아. 너와 함께 있으면 위로가 돼. 너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당신이 얼마나 고갈되어 있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치유사가 되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과도한 공감의 어두운 면이다. 다른 사람을 너무 깊이 느끼다 보면 자신을 놓치게 된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감정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 하지만 그릇 자체는 비어 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감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답이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다. 번호, 개입 없는 관찰의 지혜. 멈춰라.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멈춰라. 고치려는 시도를, 바꾸려는 노력을, 개입하려는 충동을, 모든 것을 멈춰라. 당신의 명료한 인식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알고 있는가? 그것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그 인식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보자마자 행동하려 한다.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하려 한다. 고통을 감지하면 치유하려 한다. 거짓을 보면 진실을 말하려 한다. 이것이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깊은 숨을 들이쉬어라.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여라. 당신의 역할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인식은 행동 지침서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한 형태다. 인간 경험의 한 층이다. 세상을 이해하는 한 방식이다. 그것뿐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이 관계의 문제를 감지하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지적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이 거짓을 꿰뚫어 보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폭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당신의 인식은 더 이상 짐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실이 된다. 하늘이 파랗다는 것처럼, 비가 온다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중성적인 현상이 된다. 친구가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고 해보자. 당신은 그것을 본다. 선명하게.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단지 본다. 관찰한다. 인식한다. 그게 전부다. 동료가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고 있다. 당신은 그것을 안다. 하지만 당신은 개입하지 않는다. 충고하지 않는다. 지적하지도 않는다. 단지 있는 그대로 본다. 가족이 기능 장애적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당신은 그 패턴을 꿰뚫어 본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끊으려 하지 않는다. 단지 관찰한다. 이것이 무책임해 보이는가? 냉정해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이 진짜 지혜다. 왜냐하면 당신이 개입하려 할 때마다 상황은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관계는 손상되고 결과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당신이 개입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공간이 생긴다. 당신이 바꾸려 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속도로 변화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 당신이 압박하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함을 느낀다. 당신의 비개입적 관찰은 거울이 된다. 하지만 이제는 부담스러운 거울이 아니다. 평화로운 거울이다.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편안해진다. 당신이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당신이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단지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공간에서 진짜 치유가 일어난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일을 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커피숍에 앉아 있다. 옆 테이블에서 커플이 다투고 있다. 당신은 그들의 진짜 문제를 본다. 소통의 부재, 서로에 대한 오해,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예전 같았으면 당신은 불편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뭔가 말해주고 싶어 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 자리를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당신은 단지 관찰한다. 판단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인식하지만 그것을 해결해야 할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놀랍게도 몇 분 후 그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것이 비개입적 관찰의 힘이다. 당신의 평화로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당신의 비판단적 인식이 그들에게 안전함을 제공한다. 당신의 개입하지 않는 사랑이 그들의 내면 지혜를 활성화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동료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당신은 그 원인을 안다. 하지만 당신은 조언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 곁에 있어준다. 그들의 고통을 인정한다. 그들이 자신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다. 가족 관계에서도 부모의 불안을 본다. 형제의 질투를 안다. 하지만 당신은 중재하려 하지 않는다. 각자가 자신의 감정과 마주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다. 이것이 쉽다는 말은 아니다. 개입하고 싶은 충동은 여전히 일어난다. 고쳐주고 싶은 마음은 계속 생긴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안다. 그 충동이 일어나는 것과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충동을 느껴도 괜찮다. 그것도 관찰하면 된다. 아, 지금 내가 개입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그 충동도 지나가도록 놔둔다. 이것이 개입 없는 관찰의 지혜다. 보되 개입하지 않는다. 인식하되 행동하지 않는다. 사랑하되 통제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당신의 에너지가 회복된다. 관계가 개선된다. 그리고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번호 6. 흐린 강물의 은유. 강물을 상상해보라. 오랫동안 흐르지 않았던 강. 바닥에는 진흙과 썩은 잎들이 쌓여 있다. 물은 탁하고 더럽다. 악취가 난다. 당신은 이 강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 당신의 마음은 선하다. 의도는 순수하다. 그래서 당신은 강물에 손을 넣는다. 바닥에 진흙을 치우려 한다. 썩은 것들을 제거하려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물은 더 탁해진다. 진흙이 사방으로 퍼진다. 악취가 더 심해진다. 당신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나빠진다. 왜일까? 당신이 개입할 때 침전되어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이다. 숨겨져 있던 갈등들이 표면으로 올라온다.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이 폭발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강물을 그대로 둬라. 시간이 지나면서 진흙은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썩은 것들은 분해된다. 물은 스스로 맑아진다. 이것이 흐린 강물의 지혜다. 당신의 관계들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도, 친구들도, 동료들도 흐린 강물과 같다. 그들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억압된 감정들이 있다. 오래된 상처들이 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본다. 선명하게. 그리고 당신은 도와주고 싶다. 치유해주고 싶다. 정화시켜주고 싶다. 하지만 당신이 개입할 때마다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친구의 관계 문제를 지적해준다. 당신의 의도는 선하다. 하지만 그 친구는 방어적이 된다. 화를 낸다. 관계는 더 악화된다. 가족의 기능장애적 패턴을 언급한다. 당신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당신을 공격한다.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난한다. 갈등은 더 깊어진다. 동료의 업무 방식에 대해 조언한다. 당신은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다. 하지만 그 동료는 당신을 간섭하는 사람으로 본다. 업무 관계는 어색해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속도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치유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들의 진흙을 휘저으면 그들은 더 혼란스러워진다. 당신이 그들의 문제를 건드리면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이 개입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를 갖는다. 당신이 판단하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 용기를 갖는다. 당신이 고치려 하지 않을 때 그들은 스스로 변화할 동기를 찾는다. 회사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동료가 있다.
당신은 그 실수의 원인을 안다. 해결책도 안다. 예전 같았으면 당신은 즉시 지적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접근한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린다. 며칠이 지난다. 그 동료는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린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다. 당신에게 와서 말한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알겠어. 이때 그들의 깨달음은 진짜다. 당신이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지속된다. 가족 중에 음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모든 가족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 침묵이 문제를 더 키운다는 것을 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부인할 것이다. 화를 낼 것이다. 가족들은 당신을 말썽꾸러기로 볼 것이다. 대신 당신은 기다린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본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가족들도 하나둘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한다. 이때의 변화는 진짜다.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흐린 강물의 지혜다. 당신이 휘저을수록 더 탁해진다. 당신이 그대로 둘수록 더 맑아진다. 이것이 쉽다는 말은 아니다. 기다리는 것은 어렵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다. 진짜 도움은 때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역할은 강물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역할은 강물이 스스로 맑아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신이 개입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안전함을 느낀다. 당신이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그들은 편안함을 느낀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신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것이 흐린 강물이 주는 가르침이다. 간섭하지 마라. 기다려라. 공간을 제공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간다. 번호 7. 의식의 존재로서의 통합.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같은 몸, 같은 마음이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당신의 인식은 여전히 날카롭다. 여전히 진실을 본다. 여전히 숨겨진 것들을 감지한다. 하지만 이제 그 인식은 평화롭다. 무기가 아니라 선물이다.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한다.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친구가 당신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예전 같았으면 당신은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을 것이다. 조언하려 했을 것이다. 고쳐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당신은 그냥 듣는다. 완전히, 온전히, 판단 없이.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 친구는 말한다. 너와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단지 존재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존재가 치유를 만들었다. 직장에서 동료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당신은 그 원인을 안다. 하지만 지적하지 않는다. 대신 그냥 그들 곁에 있어준다. 커피를 함께 마신다. 별말 없이 시간을 보낸다. 며칠 후 그 동료가 말한다. 요즘 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돼. 이상하게. 당신의 평화로운 존재가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가족의 문제들이 보일 때마다 불편했다. 고치고 싶었다. 지적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관찰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개입하지 않는다. 신기하게도 가족들이 당신을 더 편안해한다. 너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이것이 의식의 존재로 통합된 상태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구원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려 하지 않는다. 모든 고통의 치유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당신은 단지 존재한다. 의식적으로, 사랑스럽게, 평화롭게.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기적을 만든다. 카페에 앉아있다. 옆 테이블에서 어머니와 10대 딸이 다투고 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대화는 평행선을 달린다. 예전 같았으면 당신은 불편해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뭔가 말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 자리를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그들을 바라본다. 판단 없이, 비난 없이, 단지 사랑스러운 관찰로. 당신은 어머니의 걱정을 본다.
딸의 혼란을 본다. 둘 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 둘 다 이해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본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몇 분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그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 분위기가 바뀐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것이 의식의 존재가 갖는 힘이다. 당신의 평화로운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당신의 비판단적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든다. 당신의 수용적 존재가 변화의 공간을 창조한다. 친구 관계에서도 이 변화가 나타난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당신을 피했다. 당신의 날카로운 관찰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친구들이 당신을 찾는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가면을 벗을 수 있다. 완벽한 척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고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안전한 공간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치유된다. 스스로 성장한다. 스스로 변화한다. 당신의 역할은 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문제가 보이면 즉시 지적했다. 관계를 개선시키려 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상대방의 문제를 보지만 그것을 문제로 만들지 않는다. 상대방의 약점을 인식하지만 그것을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 완전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그 결과는 관계가 깊어진다. 진정성이 생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 상대방도 당신의 문제들을 본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관계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의식의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책임감에 짓눌리지 않는다. 모든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무관심해진 것은 아니다. 사랑하지 않게 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한다. 더 진정성 있게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비로운 분리의 예술이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관심 갖되 통제하지 않는다. 도우되 의존하게 만들지 않는다. 당신의 명료한 인식은 이제 지혜가 되었다. 당신의 깊은 감각은 이제 자비가 되었다. 당신의 예민한 공감 능력은 이제 치유의 선물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당신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 당신은 자유로워졌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이것이 의식의 존재로서 완전히 통합된 삶이다. 번호 8. 보호와 건강한 경계. 당신은 이제 깨달았다. 모든 것을 흡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든 감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공감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도 경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경계는 벽이 아니다. 그것은 필터다. 좋은 필터는 필요한 것은 통과시키고 해로운 것은 걸러낸다. 사랑은 들어오게 하고 독성은 막아낸다. 진실은 받아들이고 조작은 거부한다. 당신의 감정적 경계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먼저 인식하라. 무엇이 당신의 감정이고 무엇이 다른 사람의 감정인지. 지하철에 앉아있다. 옆자리 사람의 불안이 느껴진다. 예전 같았으면 당신은 그 불안을 자동으로 흡수했을 것이다. 당신의 불안인 것처럼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당신은 인식한다. 아, 이것은 내 불안이 아니구나. 옆 사람의 불안이구나. 이 간단한 인식만으로도 상황이 바뀐다. 당신은 그 불안의 동정심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직장에서 동료가 화를 낸다. 그 화가 당신에게 향한 것이 아님을 안다.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그 화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하루 종일 불편해했을 것이다. 이제는 다르다. 당신은 그 화를 인정한다. 저 사람이 정말 화가 났구나.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하지만 그 화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가족 모임에서 가족 간의 긴장이 느껴진다. 오래된 갈등의 에너지가 공기 중에 떠다닌다. 예전 같았으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경계가 있다. 당신은 그 갈등을 인식한다. 이해한다.
심지어 동정한다. 하지만 그것을 당신의 책임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보호장치다. 인식의 명확성. 두 번째는 물리적 공간이다.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에게는 물리적 고독이 필수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하루 종일 흡수한 감정들을 정리한다.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남의 것인지 분별한다. 필요 없는 감정들은 놓아보낸다. 샤워할 때 상상해보라. 하루 종일 묻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들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간다고. 당신만의 순수한 감정만 남는다고.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불필요한 감정적 짐들을 땅에 내려놓는다고 상상하라. 자연이 그것들을 흡수해서 정화해준다고. 잠들기 전에는 의식적으로 하루를 정리하라. 오늘 내가 경험한 감정들 중에서 무엇이 정말 내 것이었나? 무엇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었나? 필요하다면 일기에 써보라. 감정들을 명확히 분류해보라. 그러면 점점 구분이 쉬워진다. 세 번째는 에너지적 보호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자신을 보호하는 의식을 만들어라. 심호흡을 하면서 상상해보라. 당신 주변에 빛의 경계가 있다고. 이 경계는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통과시키지만 부정적이고 해로운 에너지는 막아낸다고. 이것이 미신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다. 의도의 힘이다. 당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의도할 때 실제로 더 강해진다. 중요한 만남이나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의식을 반복하라. 당신의 내적 공간을 보호하라. 네 번째는 선택적 참여다. 모든 감정적 드라마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모든 문제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라. 친구가 같은 문제로 또 고민한다. 예전 같았으면 당신은 자동으로 그 고민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해결책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한다. 이 문제에 내 에너지를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스럽게 듣되 깊이 관여하지는 않을 것인가? 때로는 참여를 선택한다. 때로는 거리두기를 선택한다. 둘 다 괜찮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자기 돌봄이다.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좋은 음식을 먹어라.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라. 이런 기본적인 자기 돌봄이 감정적 경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한 경계를 유지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다. 당신의 민감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그들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관계들이 당신에게 휴식을 제공한다.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민감함을 수용하는 것이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다. 치료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물이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능력이다. 하지만 모든 선물처럼 그것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적절한 보호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감정적 쓰레기통이 될 필요가 없다.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될 필요가 없다. 모든 고통의 흡수체가 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사랑할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 안에서. 이것이 진짜 지혜다. 이것이 성숙한 민감함이다. 번호 9. 강박적 행동을 하지 않는 지혜. 서두르고 있다. 항상 서두르고 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 즉시 해결하려 한다. 고통을 감지하면 당장 치유하려 한다. 거짓을 발견하면 곧바로 진실을 말하려 한다. 왜 이렇게 급한가? 당신 안에는 강박이 있다. 모든 것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박.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 하지만 세상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속도가 있다. 각자의 타이밍이 있다. 각자의 준비 과정이 있다. 당신이 아무리 명확하게 봐도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소용없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해답을 가져도 그들이 질문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의미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지혜다. 친구가 독성 관계에 빠져 있다. 당신은 그 관계의 문제를 명확히 본다. 친구가 어떻게 조작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존감을 잃어가는지, 이 관계가 어떻게 끝날지. 당신은 친구에게 말하고 싶다.
경고하고 싶다. 깨우쳐주고 싶다. 하지만 친구는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여전히 그 관계에 희망을 걸고 있다. 여전히 상대방이 변할 거라고 믿고 있다. 당신이 지금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친구는 방어할 것이다.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으로, 관계를 망치려는 사람으로 볼 것이다. 당신의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더 나쁜 것은 당신과 친구 사이의 관계가 손상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친구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올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다려라. 사랑으로 기다려라. 친구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할 때까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그 시간이 언제일지 당신은 모른다. 몇 주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다.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친구의 선택이다. 친구의 시간이다. 친구의 여정이다. 당신의 역할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단지 사랑으로.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이 있다. 모든 가족이 그 사실을 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집단적 부인 상태다. 당신은 이 침묵이 문제를 더 키운다는 것을 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말하면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들 것이다.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낙인 찍을 것이다. 정작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대신 기다려라. 상황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가족들 스스로 현실을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그 시간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그리고 그때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이다. 비난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목소리가. 직장에서 동료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당신은 그 실수의 원인을 안다. 해결책도 안다. 당신은 즉시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해. 하지만 잠깐 멈춰라. 그 동료가 정말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조언을 받아들일 마음의 상태인가? 만약 그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조언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위축되게 만들 수 있다. 대신 다른 접근을 해보라. 먼저 그들의 감정 상태를 돌봐라. 안전함을 제공하라. 신뢰를 쌓아라.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때가 당신의 지혜를 나누기에 적절한 시간이다. 이것이 강박적 행동을 하지 않는 지혜다.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하려는 충동을 억제하라. 모든 진실을 당장 말하려는 욕구를 조절하라. 타이밍이 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내일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기다려야 한다. 씨앗이 스스로 자랄 때까지. 사람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그것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다림의 예술을 연마하라. 인내의 지혜를 기르라. 타이밍을 읽는 능력을 개발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의 변화에 걸지 마라. 당신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신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가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니면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당신의 역할은 씨앗을 심는 것이다. 물을 주는 것이다.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결과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경계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모든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해방된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때 당신의 도움이 가장 효과적이 된다. 강박이 없을 때 지혜가 흐른다. 서두름이 없을 때 적절한 때를 알 수 있다. 집착이 없을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이것이 강박적 행동을 하지 않는 지혜다. 번호 10. 의식적 인식의 공동체. 혼자서는 어렵다. 너무 어렵다. 깊이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민하게 인식하며 존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감지하며 지내는 것.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다. 당신에게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당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당신이 왜 그렇게 예민한지, 왜 그렇게 깊이 보는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들에게 당신의 경험을 설명해봐도 소용없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너무 생각하지 마. 단순하게 살아.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더 외로워진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같은 깊이로 보는 사람들. 같은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먼저 당신 자신을 드러내라.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라. 당신의 깊이를 숨기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누군가는 알아볼 것이다. 당신과 같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라. 책 모임에 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인 감상만 나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더 깊은 질문을 한다. 작가의 숨겨진 의도를, 등장인물의 무의식을, 이야기에 숨겨진 층위를 언급한다. 당신은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친다. 서로 알아보는 순간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회식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한 동료가 더 깊은 주제를 꺼낸다. 존재의 의미를,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현대 사회의 모순을 진지하게 이야기한다.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라. 가까이 다가가라. 조심스럽게 탐색해보라. 온라인 공간도 좋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는 포럼이나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하라. 모든 곳에 진짜 동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적 허용으로 깊은 척한다. 어떤 사람들은 관심 끌기 위해 복잡한 척한다. 진짜 동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보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관찰하라. 진짜 동지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가면을 벗을 수 있다. 당신의 복잡함과 깊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 그들은 당신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만들려 하지 않는다. 당신의 예민함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 대신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비슷한 고민을 한다. 비슷한 깊이로 세상을 본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치유가 된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준다. 당신의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하지만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유지할까? 첫째, 진정성을 유지하라. 이들 앞에서조차 가면을 쓰려 하지 마라. 당신의 진짜 모습,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 보여주라. 둘째, 상호 부조의 원칙을 지켜라. 당신이 받기만 하는 관계는 지속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깊이도 존중하고 지지해주라. 셋째, 의존하지 마라. 이들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들도 자신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 넷째, 정기적으로 만나라. 깊은 우정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일회성 만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공동체가 주는 선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소속감이다. 당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안전함. 또한 성장이다. 비슷하지만 다른 관점들을 접하면서 당신의 인식도 더 풍부해진다. 새로운 통찰을 얻는다. 그리고 위로다. 힘든 날에 이해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당신의 복잡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힘이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동반자들이 있다는 것.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이런 공동체가 배타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만 깨어있고 나머지는 모두 무지하다는 식의 우월감에 빠지지 마라. 또한 이런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지 마라. 일반 세상과의 연결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다. 깊이 보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피난처가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충전소다. 힘을 얻고 위로받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곳이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당신의 공동체를 찾아라. 만들어라. 키워나가라. 혼자서는 너무 어렵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 번호 11. 보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균형. 이제 당신은 알고 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세상의 허상을, 사람들의 가면을, 관계의 진실을, 사회의 모순을, 인간 존재의 복잡함을. 이 모든 지식과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냉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절망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등을 돌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도전이다. 보는 것과 살아가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첫 번째 지혜는 이것이다. 당신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당신은 깊이 본다. 하지만 당신도 인간이다.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을 볼 수는 없다. 완전할 수는 없다. 당신이 보는 어둠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이 감지하는 고통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빛도 있고 당신이 감지하지 못하는 희망도 있다. 겸손해져라. 당신의 인식에 대해서도 겸손해져라. 두 번째 지혜는 이것이다. 선택적으로 참여하라. 모든 진실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 모든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모든 고통에 공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하다. 지혜롭게 사용하라. 어떤 전투는 싸울 가치가 있다. 어떤 전투는 그렇지 않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라. 당신의 가족, 당신의 진정한 친구들, 당신의 직접적인 책임 영역, 이런 곳에 당신의 에너지를 집중하라. 세상의 모든 부정의에 분노할 수는 없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선택하라. 세 번째 지혜는 이것이다. 아름다움도 보는 법을 배워라. 당신의 눈은 문제를 보는데 훈련되어 있다. 그림자를 보는데 특화되어 있다. 이것은 중요한 능력이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다. 의도적으로 아름다움을 찾아보라. 의도적으로 선함을 관찰하라. 의도적으로 희망을 감지하라.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연인들의 진실한 애정, 예술가의 창조적 열정, 이웃의 작은 친절. 이런 것들도 진실이다. 이런 것들도 현실이다. 당신의 인식을 균형 있게 사용하라. 어둠만 보지 마라. 빛도 보라. 네 번째 지혜는 이것이다. 유머 감각을 잃지 마라. 인간 존재의 모순을 보면서 웃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심각해지지 마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라. 삶은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코미디이기도 하다. 당신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조금 더 가볍게 봐도 괜찮다. 다섯 번째 지혜는 이것이다. 감사를 실천하라. 당신이 깊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은 표면만 보고 살아간다. 당신은 그 아래를 볼 수 있다. 이것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도 특권이다. 더 풍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다. 당신의 예민함에 감사하라. 당신의 깊이에 감사하라. 당신의 복잡함에 감사하라. 여섯 번째 지혜는 이것이다. 단순함의 가치도 인정하라. 당신은 복잡함을 좋아한다. 깊이를 추구한다. 하지만 때로는 단순함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 복잡한 문제에 단순한 해답이 있을 수 있다. 깊은 고민에 간단한 대답이 있을 수 있다. 항상 깊이 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때로는 표면에 머물러도 괜찮다. 때로는 단순하게 살아도 괜찮다. 일곱 번째 지혜는 이것이다. 현재 순간에 존재하라. 당신은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 사이에 현재를 놓친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마라. 따뜻한 커피 한 잔, 부드러운 햇살, 친구의 진심 어린 안부. 이런 단순한 순간들이 삶을 지탱해준다. 이런 작은 행복들이 당신의 깊은 인식을 균형 있게 만들어준다. 여덟 번째 지혜는 이것이다.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라. 때로는 깊이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다. 진실을 추구하고 문제를 탐구해야 할 때가. 때로는 뒤로 물러서야 할 때가 있다. 휴식하고 회복해야 할 때가. 때로는 개입해야 할 때가 있다. 행동하고 참여해야 할 때가. 때로는 관찰만 해야 할 때가 있다. 지켜보고 기다려야 할 때가. 당신만의 리듬을 찾아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물러설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마지막 지혜는 이것이다. 당신의 여정을 신뢰하라. 깊이 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때로는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길이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다. 아니, 당신에게 주어진 길이다. 이 길을 걷는 이유가 있다. 당신이 깊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당신이 이런 감각을 가진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신뢰하라. 당신의 여정을, 당신의 인식을, 당신의 존재를. 당신은 세상을 구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것도 아니다. 당신은 깨어있기 위해 왔다. 의식적으로 살기 위해 왔다. 깊이 경험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 위해 왔다.
이해의 선물을, 수용의 선물을, 사랑의 선물을.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당신의 역할이다. 보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균형. 이것이 당신이 평생에 걸쳐 연마해야 할 예술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다.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균형을 찾아나가면 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 함께 이 아름답고 복잡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라. 당신은 이제 알고 있다. 당신의 깊은 인식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보는 진실들이 짐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예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할 것인가? 예전처럼 당신의 인식을 숨길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하도록 당신 자신을 작게 만들 것인가? 사회의 게임에 맞춰 가면을 쓸 것인가? 아니면 이제 진짜 당신으로 살 것인가? 당신의 명료한 시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당신의 깊은 감각을 숨기지 말라. 당신이 보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지만 기억하라. 보는 것과 고치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개입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당신의 역할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역할은 깨어있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평화롭게 관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존재 자체가 기적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서 안전함을 느낀다. 가면을 벗을 수 있다고 느낀다. 자신의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얻는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당신이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않아도, 단지 당신이 존재하기만 해도 이것이 깊이 보는 자들의 진정한 힘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당신은 거울이다. 하지만 이제는 부담스러운 거울이 아니라 자비로운 거울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울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 수 있다. 내일부터가 아니다. 다음 주부터가 아니다.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결정할 수 있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불편함 때문에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겠다고. 당신의 깊은 인식을 자랑스러워하라. 당신의 예민함을 축복으로 받아들여라. 당신이 보는 진실들을 지혜로 사용하라. 하지만 강요하지는 말라. 급하게 굴지도 말라. 모든 것을 즉시 바꾸려 하지도 말라. 그냥 존재하라. 사랑하라. 관찰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변한다. 당신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진정성이 생긴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의 본질과 일치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신이 세상에 주는 선물이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성이다. 해답이 아니라 존재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이 시작된다. 진짜 삶이, 가면 없는 삶이, 두려움 없는 삶이.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언젠가가 아니다. 지금이다. 이 순간이다. 당신의 순간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 각성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이 여정은 끝나지 않는다. 더 깊은 진실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